여러분 그죠? 오늘은 135페이지. 앞 시간에 이어서 앞 시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끝부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거래징수에 의해서 세금이 징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 영수증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의 세금 영수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에는 종이와 전자가 있는데 추세는 지금 전자로 대부분 발급을 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 대상자는 모든 법인이며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인 것이다. 의무 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든 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쪽 또는 세금계산서 자체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바로 간이과세자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세금계산서 양식에 보면은 이렇게 굵게 테두리 된 부분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떤 항목인가 하면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명칭이라는 건 이제 상호죠. 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 이거는 부실기재, 틀리게 기재한다든가 누락을 시키면 매입자에게는 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도 안 해줍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추가로 한 두어 가지 적었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를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하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대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발급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수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 하면요, 옛날에는 간이 영수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영수증 파는 거 있어요. 문방구에서 이 종이에 돼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식사하시고 거기 사장님한테 영수증 좀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뜯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몇 장 마음대로 주는 거. 그거 여러분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은 어떤 것인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수증의 정의.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라. 그래서 영수증을 보면요, 공급자 거는 나와요. 공급자. 그러니까 뭐 식당 이름이면 뭐 미소 식당, 주소는 뭐 이천시 뭐 창전동, 이렇게 전화번호 몇 번, 대표자 아무개. 공급자, 그 사업자, 공급자의 내용은 보입니다만은 누가 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그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 증빙이다. 근데 이제 영수증에도 뒤에 보면은 누구누구 귀환하는 건 있어요. 영수증 써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상하타 컴퓨터 학원이 가서 회식을 하고 영수증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인이 우리 학원 상호를 알면 그 위에다가 상하타 컴퓨터 학원 귀환, 식대 및 주대 20만 원 이렇게 써줄 수는 있죠. 근데 귀찮으니까 안 써줍니다. 먹는 사람이 회사가 어딘지 모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하고 밑에다 금액만 써주죠. 얼마. 자, 그런데 대개 여러분 영수증 그렇게 받아오나요? 저부터도 그렇게 안 받아옵니다. 왜? 그렇게 받아와가지고는
제가 손해봐요. 우리 면세 사업자도 5월 달이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간이 영수증, 그게 20만 원짜리 영수증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돈을 우리가 주었으니 현금 영수증으로 해주세요고, 현금 영수증에는 이제 용도가 두 가지가 있죠. 소득 공개용이세요. 예, 사업자, 예, 그 경비 처리용. 뭐라 정확한 명칭이 아닌 것 같아. 네, 하여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공제용, 예, 근로소득공제용, 또 사업자는 경비, 증빙용,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은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자 번호 같은 거 물어보죠. 아니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예. 자, 영수증, 그래서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 간이 과세자는 모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세금계산서 어차피 발급 못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카드 결제하면서는 안 되죠. 카드 결제할 때는 이제 카드를 긁어야 되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이 되는데,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판매 금액에는 언제나 부가가치세가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결제 금액만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 중에서 이러이러한 업종은 영수증 발급도 허용된다. 어떤 것이냐? 소매업,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음식점, 제과점,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근데 숙박업도 숙박업 나름이죠. 예. 뭐 호텔 같은 데서 간이 영수증 이런 거 안 씁니다. 예. 다 거기도 세금 계산서 해달라면 해줘요. 예. 자, 여객 운송업, 그리고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행정사업. 근데 변호사,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 영수증 안 해줘요. 거기도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거 해줘. 자,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우리 부동산 중개업 아시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지금은 다 정규중빙 써요. 자, 그런데 아직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영수증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요구하면.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우리 앞 페이지에서 앞 시간에 배웠었고, 지금 방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든 영수증이든 아예 발급을 안 하는 사업자도 있다. 안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있다. 자, 택시 운송 사업자, 그 다음에 노점, 우리 그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노점상들이 있죠. 행상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영수증 발급 안 해도 문제없다 이겁니다.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그러니까 미용실, 그 다음에 이발소, 목욕탕 이런 데서도 아무것도 발급 안 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 목욕탕 같은 데는 입장권을 주잖아요. 예, 이렇게 표 하나 주잖아요. 들어가시라고. 그게 영수증이에요. 자, 근데 소매업은 여기 좀 원하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소매업의 경우는 예외를 줍니다.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를 말해요. 소매업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해주세요. 그러면 소매업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뭐 잠깐 샀어요. 근데 내가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 보고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동네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소매업에서는 그냥 영수증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소비자들이 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전부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구하면 다 해줘야 돼. 또 재화의 간주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특별한 공급들이 있었죠. 자가 공급의 세 가지, 면세사업 전환이라든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거라든가 타사업장 반출이라든가.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그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거 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팔지 않았는데 판매한 걸로 간주해서 부가가치세만 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재화의 간주 공급 같은 거 아무것도 증빙이 없는 겁니다. 간주 임대료도 증빙이 없어요. 간주 임대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일정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1.8% 2019년도에 1.8% 연이율 1.8%를 수익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걸 수익으로 보고 거기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기 위해서 그 이자 소득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가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이 그 실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간주 임대료 같은 것도 이런 아무런 증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외국에 우리가 수출하면은 세금계산서도 없고 이런 영수증 이런 거 없어요.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게 따로 있죠. 또 배에다 실으면 뭐 선적 또는 기적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런 세무 자료는 없습니다. 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위에 있는 내용과 중복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소매점의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줍니다 그랬죠. 근데 소매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택시 운송인 경우에 발급 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수증. 근데 여러분들 요즘 택시 다 타보셨겠지만 택시 타면 카드로도 결제하고 영수증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똑똑똑똑 찍어서 바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까 소매점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그리고 버스, 전세버스는 제외. 여기서 이제 동서울 가는 버스라든가 뭐 곤지암 가는 버스라든가 마장 가는 버스, 백사 가는 버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즉 버스 티켓이 있잖아요. 입장권. 그래서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발소, 목욕탕, 미용실, 버스, 전세버스를 제외한 이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아예 안 한다. 이거. 아예 안 한다. 자, 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밑에 주 1이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에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그랬는데 주 1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자,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국내에서의 거래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이것도 한국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영세율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런데 단체 코드가 있어요. 단체 번호, 단체 등록번호라고 그러죠. 무슨 단체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또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 국내에서 임가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그 뒷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 389페이지부터는 이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세금계산서까지 정리하는 문제가 389에 있습니다. 자, 389페이지 가서 문제 풀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FAT 1급 시험에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는 모두 5문제가 나옵니다. 이론은 5개. 총 이론이 15문제 중에 5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물어보는 이론이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24점을 차지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실무 문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있는 전표를 입력하라는 문제들이죠. 부가가치세가 있는 전표.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1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 여러분 과세표준 하면은 뭐예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죠. 영세율도 과세표준으로 봐요. 영세율에 해당되는 수출품도 과세표준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과세표준 공부할 때 이 양식을 여러분에게 종종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말이죠. 자주 보여드렸죠?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 영세. 이 영세도 있잖아요. 영세. 자,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되는 거. 매출 애누리. 애누리는 빼줘야 되는 것이죠. 2번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의 가액.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은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원재료?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의 가액. 공급받는 자라는 것은 매입인데, 네, 여러분 이거는요 과세표준이 아니죠. 자,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잖아요. 매입자의 원재료 가액이다. 그러면 매입자의 이건 재고자산이지.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과세표준은 이 매출에 대한 거예요. 매입에 대한 것은 과세표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입은 그냥 공급가액이래요.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2번 보기 좀 이상해요. 자, 3번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어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생맥주통, 음료수 박스 이런 거 과세표준에 포함 안 시키죠? 반환은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빼주는 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는 포함해야 되죠. 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것이 보험료가 됐든 운송비가 됐든 하역료가 됐든 뭐가 됐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이 다 이게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매출액이다 이거죠. 공급가액. 그래서 과세표준입니다. 네.
자, 2번 보기 좀 이상하니까요. 예,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하면은 대가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다 포함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예, 포함되는 거. 자, 부가가치세. 아니죠. 부가가치세하고 과세 표준은 따로 나눠져 있죠. 연체이자. 아니죠. 할부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죠. 근데 연체이자는 아니더라. 매출 할인 빼줘야죠. 이거는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4번이겠네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포장비. 아까 1번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여기 2번에서는 대가의 일부로 받는 포장비.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것은 전부 다 매출액에 포함시켰다는 얘기. 그래서 과세 표준입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 아닙니다. 연체이자에다가 부가세를 안 붙이겠다 이런 얘기. 2번 매출 애누리액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에서 빼야 돼요. 3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이거 빼줘야죠. 파손됐는데. 3번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네, 할부 판매 이자는 과세 표준에 넣어서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판매하고 할부 판매의 가격 차이만큼이 바로 이자 상당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팔 때 100만 원이요. 1년 동안 할부로 팔면 가령 1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110만 원으로 공급가액 계산해야 돼요. 할부 판매할 때는 현금 판매 기준으로 과세 표준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할부 판매 가격으로 과세 표준을 잡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 4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액 등을 의미하며. 맞죠? 여러분 공급가액은 매출액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데 100% 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회사가 판매하는 것이 꼭 상품만 있느냐? 가끔 뭐가 있어요? 사용하던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도 있고 본사 건물로 또는 영업소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처분하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자산의 처분이 있으므로 매출액하고 공급가액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총액이. 그러나 대부분은 매출액이에요. 자,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등을 의미하며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우리 앞 시간에서 정리했죠? 공급대가는 합계금액이니까. 자, 2번.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 과세 표준. 맞죠? 다음에 3번.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죠. 장기 할부 판매는 장기에 걸쳐서, 즉 1년 이상에 걸쳐서 몇 번 나누어서 받는 게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그럴 때는 과세 표준이 각 부분으로 쪼개져요. 5번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10번으로 쪼개질 수도 있겠죠. 장기 할부 판매가 그래요. 그냥 할부 판매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인도 시점에 그 공급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 뭐가 틀린 것 같아요? 4번 뭐가 틀렸나 보세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한다. 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요, 관세에 대한 과세 가격하고 달라요. 관세의 과세 표준은 그 물건값입니다. 그래서 어제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외국에서 만약에
무슨 승용차를 한 대 외제 승용차를 샀다. 그 외제 승용차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 관세가 만약에 30% 붙는다. 그러면 5천만 원에 30% 355 1,500만 원이 붙네. 그러면 관세 포함하면 얼마가 돼요? 6,500만 원이 되죠. 자, 관세의 과세 가격은 5천입니다. 5천.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관세의 과세 가격과 같은 게 아니라 관세 30%라면 1,500 붙고, 이게 관세만 붙느냐? 또 개별 소비세도 붙어요. 승용차에 대한. 예. 그럼 개별 소비세가 만약에 500이 붙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또 교육세라든가 또는 환경세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세금이 모두 더해져서 이게 전부라면은 7천만 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관세의 과세 표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같지 않습니다. 관세의 과세 표준은 그 물건값, 재화의 가격만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지만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그 관세를 포함시키고 또 여러 가지 목적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다 더한 그 합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우리 앞에 본문에서 다 정리가 된 거죠.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여러분,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것과 장기 할부 판매는 다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총가액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 각 부분.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20% 됐을 때는 20%만큼 과세 표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과세 기간에 신고하고, 또 그 뒤에 또 30%를 추가 완성했으면 그 30%만큼만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이 여기서는 지급이 된 거, 할부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자,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봅시다.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에 대하여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시가보다 낮게 특수관계인에게 공급을 하면 부가가치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라. 3번 금전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돈으로 받지 않았으면 이걸 얼마 받은 걸로 해야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받은 걸로 해라 이거예요. 시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도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야 돼요. 폐업시 잠존 재화를 누가 소비한 걸로 쳐요? 사업자가 소비한 걸로 간주해서 시가로 과세 표준 신고를 해야 된다. 자, 6번 문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포함된다 그랬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이거는 포함이 안 되죠. 재화의 공급과 관련도 없는 것인데 왜 그것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겠습니까?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항목 2번. 나머지 3번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는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마일리지 판매도 그걸 과세 표준으로 신고한다 그랬죠. 다음에 7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은 차감하는 항목이에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연체이자는 아니다. 개별 소비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소비세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돼야죠. 3번은 맞았죠? 모든 세금이 다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맨 꽁지에 붙는 세금이에요. 중간에 무슨 세금이 더덕더덕 붙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과세표준에 더해. 그거 토탈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기 3번이.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는 빼야 되죠.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가 지금 7개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과세표준 정리한 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정리가 되죠. 또 나오네 과세표준. 자 8번째 과세표준 문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아까 문제 풀면서 공제해야 된다는 거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1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이 장려금은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장려금 줬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매출액에서 장려금 준 거 빼면 안 돼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손금 공제하지 마라 그랬죠. 세금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손금 공제 못합니다. 과세표준에서. 반품금액 이거 공제 못 해줄까요? 해야죠. 반품이 뭐예요? 매입? 이게 이제 매출이니까 매출 환입이죠. 매출 환입은 매출액에서 빼줘야죠. 예, 반품금액 요거 매출 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세 가지가 뭐예요?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세 가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 하자보증금 안 빼줍니다. 다음 9번. 다음은 제1기 애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만가 계산하시오. 네. 자, 국내 매출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5,500 중에 과세표준은 얼마일까요? 부가세 빼면 5천만 원. 모르세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잖아요. 다음 토지의 현물 출자액. 자, 여러분 현물 출자하고 조세, 세금을 현물로 내는 거하고 자, 세금을 현물로 내요. 그거는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현물로 출자를 합니다. 그건 과세한다고 그랬죠? 판매한 걸로 본다 그랬죠? 과세한다는 말은 판매한 걸로 보고 세금 받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물로 조세, 세금을 내요. 그거는 부가가치세 없어요. 자, 이건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되겠죠? 아니다. 자, 왜냐면은 앞에 걸 이걸 못 봤네. 건물을 현물 출자했으면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런데 토지야, 토지. 여러분 토지는 면세재화. 그렇죠? 면세재화니까 현물 출자했어도 세금 없어요. 면세는 과세표준에 안 넣어요. 과세표준에 넣는 건 과세하고 영세율. 과세하고 영세율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요. 근데 면세는 과세표준에 안 넣습니다. 자, 수출액 이게 영세율이죠. 예, 이거 과세표준에 넣어요, 안 넣어요? 예, 포함한다 이거죠. 아까 보셨잖아. 과세표준 양식 보셨잖아요. 영세율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1억 1,000만 원. 3번이 답이 됩니다. 토지 현물 출자. 토지 현물 출자는 토지 자체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닌 거예요. 건물 현물 출자 했으면 이게 과세표준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10번. 이제 과세표준 문제 끝났네.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 매출세액이라는 건 뭐예요? 과세표준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 물어본 것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 공제되나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버스 운송 사업과 전세버스 운송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버스 운전기사, 시내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들의 휴게실에 놓는 에어컨을 샀다. 그때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 만약에 들어갔다. 아니면 10만 원이 들어갔다 하면은 공제 못 받는다고 그랬죠. 면세사업 관련 휴게실이기 때문에. 자,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 토지 면세니까 공제 못 받아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의제 매입세, 이거 공제해주죠. 예. 의제 매입세 제도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의제 매입세의 의도, 이게 무슨 제도인가는 우리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매입세액이 없는데 의제해서 공제해 주겠습니다. 어떤 사업자에게? 면세 재화를 원료로 해서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자, 어떤 사업자냐? 식당, 통조림 이런 사업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식당의 원료는 쌀, 배추, 무 이런 거라고. 전부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다 면세예요. 근데 밥은 100% 과세예요. 그럼 그런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하고 납부할 게 하나도 없고 맨날 매출세액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의제해서 그 면세 농산물 매입한 거의 일부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원래 없는데. 그것이 의제 매입세액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다. 답이 4번이 되겠다. 다음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사장님이 자기 집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사가지고 회사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딱, 이거 매입세액 공제 받으세요 하고 갖다 줘요. 사장님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해야죠. 사장님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예. 그냥 해나만 하지 뭘. 예? 예. 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접대비 관련세 공제 못 받아요. 토지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 이 매입세액을 우리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공제 못 받습니다. 화물 운송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죠. 공제해 줍니다. 트럭 취득 관련 매입세. 트럭을 2천만 원짜리를 사오면 부가세가 200만 원이 붙겠죠. 그거 공제해 줍니다. 승용차는 안 해주지만. 그래서 4번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12번.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한공상사 도매업이래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 중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 자, 지금 계속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안 된다 그랬죠. 창고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건 문제 없죠. 토지가 아니니까.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 뭐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도 사야 되겠죠. 철근 1,0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럼 부가세 100만 원. 이거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건물이 과세제화니까. 자, 2번은 공제할 수 있다. 그럼 3번은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소형 승용차 1300cc 매입세. 승용차 안 된다고 그랬죠? 1300cc니까. 그런데 1000cc까지는 돼요. 경차 우대 정책에 의해서 1000cc까지는 화물차처럼 매입세 공제해 줍니다. 다음에 거래처 직원의 명절 선물에 대한 매입세. 네, 거래처 직원의 명절 선물에 관한 매입세. 거래처 직원이 선물하면 접대비거든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완구 제조업을 하는 사업의 매입세액이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총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자, 우리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9인승 승용차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9인승 승용차는 공제 안 받는 승용차에 해당되지 않아요. 5인승까지. 아니야. 그래서 8인승까지인가? 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는요, 8인승까지를 소형 승용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인승 승용차는 소형 승용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합니다. 공제돼요. 9인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 공제되는 걸로 계산해야 돼요. 다음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이거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접대 관련 매입세액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잘못 기재했다든가 누락하면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5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5만 원. 그래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1번 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4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거 1번에 있네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날짜 중에서는요, 작성연월일이죠. 작성연월일. 여러분 세금계산서에서 어제 보여줬죠? 작성연월이 위에 있고 공급연월일 밑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 위에 있는 날짜, 그게 작성연월. 그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더라. 응?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 이거 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외워둬야 돼요. 예, 외워둬야 돼.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외워야 될 것들을 전부 다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자꾸 그걸 봐가지고요, 예,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림처럼.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거 내가 기억해야 되겠는데 사진 딱 찍어놓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찰칵 찍어놔가지고 머릿속에 딱 스캔을 해놔야 돼요. 자주 또렷하게 쳐다보면 다 스캔이 돼요. 자, 15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제 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 문제 다 풀면 끝입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택시 발급 안 하죠. 면세사업에 전용한 재화.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이게 간주공급이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간주공급 중에서 그렇죠. 간주공급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는 타사업장 반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노점상 발급 안 하죠. 4번이네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요. 예, 영세율이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 16번.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 거래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이랬습니다.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무인 자동 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 발급 안 합니다. 노점상 안 하죠. 택시 안 하죠. 답이 똑같네요. 4번.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다음 17번.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길어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예. 1번 맞았죠? 2번. 목욕, 이발, 이비용,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 맞죠?
3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습니다. 발급해야 합니다. 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영세율 세금 계산서. 아까 여기 15번, 16번이 그거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 내국 신용장. 계속 나왔죠?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거래처별로 일여거래. 일여거리라는 건 한 달 전을 말하는 겁니다. 일여거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다 그랬습니다. 다음 18번.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틀렸네 이거. 예, 3억 원 이상 따지는 거는 법인 사업자는 이걸 안 따져요.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 자, 1번 틀렸고 2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어제 여러분 전송 언제까지 전송한다고 배웠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언제 전송해야죠? 국세청에?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요. 네, 다음 날까지 10일까지 아니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다. 3번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이다. 4번이 맞았습니다. 맞은 거 딱요 4번 하나. 다음에 19번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왜?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합계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소매업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바로 배웠죠. 소매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발급 안 해도 돼요. 근데 요구하면 발급해야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 다음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에 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1번 맞았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답은 아니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의무 발급 대상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직전 연도니까 여기 직전 연도, 이 실적이 지금 직전 연도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 직전 연도 실적이다. 그러면 전기 직전 연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자,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언제 하느냐면은 해가 바뀌어서 2019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가 아닌가 확정되는 시점이 그 다음 기 1월 25일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간을 다음 해 2기부터 1년을 따지는 거예요. 왜냐? 1기가 1월 1일부터인데 그때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2기니까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기 과세 기간까지,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요 1년간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간으로 정해지는 거죠. 왜 1기부터 안 하고 왜 7월 1일 2기부터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확정신고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2번.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네, 이것이 뭐예요? 전자세금에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2번도 맞습니다.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그 전송가액의 0.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0.1%가 아닙니다. 옛날엔 0.5%였는데 2019년부터 0.3%로 인하했어요. 0.1%는 말이 안 돼요. 2018년도까지는 0.5% 가산세가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전체적으로 조금 인하됐어요. 금년도 들어서. 그래서 0.3%다. 무슨 가산세죠? 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지연전송가산세. 자, 여기 보기가 이 문제가 말이죠.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는 지연전송가산세가 붙냐면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말에 확정신고 납부 날짜까지. 확정신고 납부 날짜.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지금 1기라면은 7월 25일까지만 발급하면 전송하면 되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 예. 그것도 좀 여유를 더 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예. 자, 2018년도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그러면 7월 11일을 말하는 거예요. 1기라고 한다면
7월 11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돼. 근데 뭐 11일이 뭐냐 이거죠. 그냥 우리가 확정 신고 납부일이 25일이니까 그냥 25일까지 전송하면은 지연 전송으로 보자라고 아마 개정을 시킨 것 같아. 예. 과거에는 다음 달 11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전부 다 신고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까지만 전송하면 지연 전송으로 보고 7월 25일이 됐는데도 전송을 안 했네? 미전송. 미전송은 가산세가 0.3이 아니라 0.5%. 0.5%. 근데 아이고 0.3, 0.5 이거 적은 거 아니냐? 세액의 0.5%, 0.3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공급가액의 공급가액의 0.3, 0.5예요. 이 공급가액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래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몇 억짜리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예, 5억, 10억짜리 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5억, 10억짜리 이런 큰 물건의 거래는요. 0.3%만 해도 얼마예요? 300만 원. 예, 0.5%면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저 가산세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산세 조심해야 되죠. 자, 이 3번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이 보기가 수정이 좀 필요한데 수정을 좀 안 했던. 아무튼 이대로 봐도 이건 틀린 거예요. 자, 4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치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